벽 위에 난 자국. 버지니아 울프. 아마도 올해 1월 중순 즈음이었으리라. 내가 처음 벽 위를 올려다보다 그 위에 난 자국을 본 것이 말이다. 날짜를 확실히 기억하기 위해서는 보았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지. 그래서 이제 불이 생각나고 내 책 페이지에 노란 불빛이 고르고 얇은 막으로 으렸고 벽 난로의 선반에는 둥근 유리로 된 단지에 국화 새송이가 꽂혀 있었지. 그래, 분명 겨울이었어. 우리는 막 차를 마셨었지. 왜냐하면 내가 벽 위를 올려다보다 처음으로 자국을 보았을 때 담배를 피웠던 것이 기억나니까. 나는 담배 연기 사이로 올려다 보았고 타고 있는 석탄 위에 눈길이 잠시 머물렀지. 그리고 성의 탑에서 진홍색 깃발이 펄럭이는 오래된 공상이 마음에 떠올랐으며 붉은 기사 행렬이 말을 타고 검은 바위의 측면을 오르는 것을 생각했지. 자국을 보면서 공상이 중단되어 한시름 돌릴 수 있었다. 그것은 오래된 공상인데다 아마도 아이적에 만들어진 습관성의 공상이기 때문이리라. 그 자국은 작고 둥근 자국으로 하얀 벽 위에 까맣게 벽난로 선반이 약 6에서 7인치 정도 위에 있었다. 마치 개미들이 너무도 열성적으로 지푸라기 한 가닥을 운반한 듯이 우리 생각은 정말로 쉽사리 새로운 대상 위로 몰려들어 그것을 약간 들어올리고 그러고는 그것을 내버린다. 만약 그 자국이 못자국이라면 그림을 걸기 위한 것일 리는 없었다. 틀림없이 작은 화상을 위한 것이었으리라. 하얀 머리분을 뿌린 곱슬곱슬한 머리털에 가루분을 바른 뺨과 빨간 카네이션 같은 입술을 가진 귀부인의 작은 화상 말이다. 물론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우리 전에 이 집을 소유했던 사람들은 오래된 방에는 낡은 그림을 하는 식으로 선택했을 것이기에 말이다. 그들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다. 상당히 흥미로운 사람들이었고 나는 그들을 꽤 자주 생각했다. 참으로 기이한 장소들에서 말이다. 왜냐하면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며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가구 스타일을 바꾸고 싶어 이 집을 떠나고 싶어 했다. 그렇게 그는 말했다. 그리고 그의 견해로는 예술에는 사상이 깔려 있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중에 우리는 뿔뿔이 헤어졌다. 기차를 타고 급히 지나갈 때 차를 막 따리려 하는 늙은 귀부인과 교회 빌라의 뒷마당에서 전구공을 치려 하는 젊은 청년에게서 억지로 우리를 잡아떼듯이 말이다. 하지만 그 자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확실치가 않았고 나는 그것이 결국 못이 만든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그러기에 자국은 너무 크고 너무 둥그렇다. 내가 일어설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만약 내가 일어나 그것을 본다 해도 10중 8구 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으리라. 왜냐하면 일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아, 저런 삶의 신비라니. 생각의 부정확함, 인간의 무지, 우리가 자신의 소유물을 거의 통제할 수 없으면 우리의 모든 문명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란 것이 얼마나 우연한 사건인지 보기 위해서 우리 평생에 잃어버린 것들 몇 가지만 헤아려 보자. 책을 재본하는 도구들이던 세계의 창백한 푸른색 깡통부터 시작해서 말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언제나 가장 불가사의한 손실물 같아서이다. 고양이가 쏘라 먹었나? 쥐가 갉아 먹었나? 그러고는 새장들, 굴렁쇠, 철 스케이트들, 옛여왕 시대식 석탄통, 바가텔 평판. 이 바가텔은 큐로 공을 쳐서 반대쪽 끝에 있는 구멍에 넣는 배 위에 사는 공놀이입니다. 바가텔 평판, 손풍금 모두 사라졌다. 보석 또한 사라졌다. 오팔과 에메랄드, 그들은 무의 뿔이 주변에 널려 있네. 삶이란 얼마나 산산조각을 내고 도려내는 일인지 확실했다. 내가 등에 옷을 걸치고 있고 이 순간에 견고한 가구들에 둘러싸여 앉아있다는 것이 경이로웠다. 아니, 만약 사람이 인생을 어느 것에건 비교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시속 50마일의 속도로 전철을 타고 날려가는 것에 비유해야 하겠다. 그러고는 머리에 머리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채 다른 쪽 끝에 내린다. 신의 발 아래 완전히 벌거벗은 채 쏘아 떨어진다.
우체국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통로에 던져진 갈색 종이로 산 소포처럼 수수나 초원에 거꾸로 떨어진다. 머리털을 경마의 꼬리처럼 뒤로 날리면서 말이다. 그래, 그것이 삶의 속도를 표현하는 것 같아. 영원한 소모와 복구, 모든 것이 너무도 무심하고 모든 것이 너무도 터무니없어. 하지만 삶이 끝난 뒤 두터운 초록색 줄기가 서서히 파괴되고 그래서 꽃의 잔이 엎어지면서 자주색의 붉은 빛으로 쏟아진다. 어쩌면 결국 사람이 여기서 태어나듯이 거기에 태어날 수 없는 것일까? 의존해야 하고 말도 못하고 시력을 고정시킬 수도 없고 풀뿌리를 거인들의 발가락 아래를 손으로 더듬으면서 말이다. 어느 것이 나무이고 어느 것이 남자이고 여자인지 그런 것들이 있기나 한지 말하는 것에 관한 한 그 존재는 50년이나 그쯤 동안은 그럴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으리라. 거기에는 두터운 줄기가 가로지르는 빛과 어둠의 공간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리고 다소 더 높은 위에는 아마도 불분명한 색, 희미한 분홍색이나 푸른색, 장미 모양을 한 얼룩들이 있고 무엇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벽 위에 난 자국은 절대 구멍은 아니다. 그것은 둥글고 까만 어떤 물질, 여름이 지나면서 남겨진 작은 장미 이파리 같은 것이 만들었을 수도 있다. 나는 빈틈없는 가정주부가 아니었다. 예를 들면 벽난로 위에 먼지를 보아라. 오로지 항아리 조각들만 완전히 전멸되는 것을 거부했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듯이 트로이를 세 겹이나 덮어 묻은 먼지 말이다. 창밖의 나무는 아주 부드럽게 창문을 두드린다. 나는 조용히 차분하게 여유있게 생각하기를 원한다. 절대로 중단되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필요 없이 하나의 사물에서 다른 것으로 쉽게 아무런 적대감이나 장애물 없이 거침없이 움직이기를 원한다. 나는 단단하고 분리된 사실들로 구성된 표면에서 벗어나 더 깊이 가라앉기를 원한다. 나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지나가는 첫 생각을 잡아보자. 셰익스피어. 그래, 다른 사람처럼 그도 괜찮아. 한 남자가 팔걸이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서 화롯불 속을 쳐다본다. 그래, 생각이 소나기처럼 어떤 아주 높은 하늘에서 그의 마음을 통해서 아래로 무한히 쏟아져 내린다. 그는 앞이마를 손으로 꿰고 사람들은 열린 문을 통해서 들여다본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여름날 저녁에 일어나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소설은 얼마나 지루한지 나는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 나는 기분 좋은 영역이 생각나기를 소망했다. 간접적으로 내 자신의 면목을 세워주는 영역 말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가장 기분 좋은 생각들이고 진짜로 자신들의 칭찬은 듣고 싶지 않는다고 믿는 쥐색을 난 평범한 사람들 마음에조차도 자주 생각나기 때문이다. 그것은 직접 자신을 칭찬하는 생각이 아니며 그 점이 그런 생각의 아름다움이며 그것은 이런 생각들이다. 그러고는 나는 방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식물학을 논의하고 있었고 나는 킹스웨이에 있는 오래된 집터 먼지 더미에서 꽃이 자라는 것을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말했다. 그 씨앗은 틀림없이 찰스 1세 통치 때 뿌려졌다고 나는 말했다. 찰스 1세 통치 때에는 어떤 꽃들이 자랐죠? 나는 물었다. 하지만 답변은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도 자주색 수염이 달린 키가 큰 꽃들이었나?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그러는 내내 나는 나 자신이란 인물을 마음속에서 사랑스럽게 은밀히 차려입었지만 공공연히 숭배하지는 않았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나는 나 자신을 잡아내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장의 책으로 손을 뻗었다. 정말로 사람이 자신의 이미지를 우상처럼 숭배하거나 우스꽝스럽게 만들거나 너무 원형과 달라서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취급하려 하면 정말로 본능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진기했다. 아니, 어찌되었건 아주 그렇게 진기한 일은 아니지 않은가.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만약 우리 산산조각이 난다면 이미지는 사라지고 숲 깊이의 푸른 빛으로 둘러싸인 낭만적인 인물은 더 이상 그곳에 존재하지 않고 단지 다른 사람들이 보는 한 사람이라는 껍데기만이 있다. 얼마나 답답하고 표면적이고 단조롭고 남의 눈에 띄기 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지 세상 안에서 살 수가 없다.
버스와 지하철에서 우리가 서로를 마주할 때 우리는 거울을 들여다본다. 그 사실이 우리 눈에 어린 모호함과 무표정을 설명해 준다. 그래서 미래의 소설가들은 이 반영들의 중요성을 점점 더 실감할 것이다. 왜냐하면 물론 하나가 아니라 거의 무한한 수의 반영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들이 탐험할 깊이이며 그것이 그들이 추구할 환영들이다. 점점 더 현실 묘사는 그들의 이야기에서 사라지고 그리스인들이 그랬고 아마도 셰익스피어가 그랬듯이 그것에 대한 지식을 당연시한다. 하지만 이런 일반화는 아주 가치 없다. 그 말이 갖는 군대식 울림이면 충분하다. 그것은 주요 기사들, 강요들을 생각나게 한다. 어린아이 일적의 사물 그 자체, 표준적인 사물, 실제 사물로 생각했던 실제 사물의 전체 등급, 이름도 없이 저주받을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떠날 수 없는 것들 말이다. 일반화는 어쩐 일인지 런던에서의 일요일 오후의 산책, 일요일 오찬들과 또한 죽은 자들이 이야기하는 방식들, 옷과 습관들, 아무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일정한 시간까지 모두 함께 한 방에 앉아있는 습관 같은 것이 생각나게 한다. 모든 것에는 규칙이 있었다. 그 특별한 시기에 식탁보에 대한 규칙은 왕궁 복도에 있는 카페 사진에서 본 것 같은 노란색의 작은 구획이 표시된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종류의 식탁보는 진짜 식탁보가 아니었다. 이런 진짜 물건들, 일요일 오찬, 일요일의 산책, 시골 저택과 식탁보가 완전히 진짜는 아니며 정말로 반쯤은 환영이며 이런 것들을 믿지 않은 자들을 찾아오는 저주는 단지 불법적인 자유의 감각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너무도 충격적이지만 얼마나 멋진가. 그런 것들, 표준이 되는 그 진짜 것들을 이제 어떤 것이 대체하지? 당신이 여자라면 아마도 남자들일 것이다. 남성적인 견해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표준을 설정하고 휘티크의 우위 목록을 설립한다. 이 목록은 추측컨대 전쟁 이후에 많은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반쯤 환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길 곧 웃음거리가 되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환영, 마호가니, 찬장, 랜드시의 그림들, 신과 악마, 지옥 등등이 사라지는 곳으로 말이다. 그래서 만약 자유가 존재한다면 우리 모두 불법적인 자유 감각으로 도취되게 하고 말이다. 빛이 어떻게 비치면 벽 위의 자국은 실제로 벽에서 돌출한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완전히 둥글지도 않았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그림자를 던지는 것 같았다. 만약 내가 그 벽 부분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면 어느 지점에서 작은 둔덕을 올라갔다 내려가리라. 그들이 말하길 무덤이거나 야영지라고 하는 사우스타운즈에 있는 분묘처럼 평평한 둔덕 말이다. 둘 중에 나는 무덤을 선호했다. 대부분의 영국인들처럼 우울함을 원했고 산책을 마무리하면서 잔디밭 아래 흩어진 뼈들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것에 관해서 무슨 책임과 틀림없이 있었다. 어떤 골동품 연구가들은 그 뼈들을 파내어 그들에게 이름을 붙였으리라. 골동품 연구가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 나는 생각했다. 감히 말하건대 대부분 퇴역한 대령들이리라. 여기 꼭대기까지 나이든 인부들 무리를 이끌고 와 흙더미와 돌들을 검사하고 이웃에 사는 성직자와 서신 왕래를 하기 시작한다. 아침에 편지를 열면 무엇인가 중요한 일 같은 느낌이 들었고 화살촉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시골 마을로 교회를 횡단하는 여행을 해야만 했고 그런 필요는 그들과 그들의 아내 모두에게 기분 좋은 필연성이었다. 아내들은 자두잼을 만들거나 서재를 치우고 싶었고 야영지인지 무덤인지 하는 위대한 질문을 영원히 결정하지 않고 싶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대령 자신은 질문 양편에 증거를 모으면서 기분 좋게 철학자처럼 느꼈다. 그가 마침내 야영지를 믿는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반대에 부딪혀서는 소책자를 썼고 그는 그것을 지방학교의 개감 모임에서 읽을 예정이었다. 그때 그는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그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아내나 아이들이 아니고 야영지와 거기 있는 화살촉에 대한 것이었고 그 화살촉은 이제 케이스에 담겨 지방 박물관에 있다. 중국 여자 살인자의 발,
엘리자베스 시대의 못 한 줌, 다량의 튜더 시대 점토 파이프들, 로마 시대 도자기 조각, 그리고 넬슨이 썼던 와인 잔과 함께 말이다. 내가 무엇인지 정말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말이다. 아니야.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어.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만약 내가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나서 벽 위에 난 자국이 정말로 뭐라고 말할까? 거대한 낡은 몸머리, 200년 전에 박은 것인데 이제 수세기 동안 하녀들이 참을성 있게 마멸시킨 덕분에 칠한 위로 머리를 내밀고 하얀 벽에 불 켜진 방의 현대적인 삶을 처음 본다고 확인해도 내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지식? 더 심사숙고할 일? 나는 일어서서 뿐만 아니라 앉아서도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지식은 무엇일까? 학식 있는 사람들이란 동굴이나 숲속에 웅크리고 앉아서 약초들을 다리며 뒤지들에게나 따져 묻고 별들의 언어를 적어놓은 마녀들과 언둔자들의 자손이 아니고 무엇일까? 미신이 점점 사라지고 아름다움과 건전한 마음에 대한 존경심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덜 공경할수록 그래, 아주 쾌적한 세계를 상상할 수 있지. 너른 들판에 아주 빨갛고 파란 꽃들이 거득한 조용하고 널찍한 세계, 교수들이나 전문가들 혹은 경찰의 얼굴 생김새를 가진 가정부들이 없는 세계, 물고기가 수련 줄기를 뜯어먹고 하얀 바다 알들의 둥지 위에 떠서 맴돌면서 지느러미로 물을 가르듯이 우리도 생각으로 가를 수 있는 세계. 여기 아래 세계의 중심에 뿌리 내리고 갑작스럽게 빛이 번쩍이기도 하고 반사되기도 하는 회색빛 물을 통해서 위를 올려다보는 것은 얼마나 평화스러운가. 만약 휘커트의 영감만 없다면, 휘커트의 우이목록만 없다면 말이다. 나는 벌떡 일어나 저 벽 위의 자국이 정말 무엇인지 내 스스로 보아야겠다. 못, 장미 이파리, 나무 사이의 틈새? 자연은 자기 보존이라는 오래된 게임을 다시 한번 시작했다. 그녀는 이 일련의 생각이 위협적이고 단순한 에너지 낭비이고 심지어는 실제와 충돌까지 하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휘티크의 우위 목록에 대항해서 누가 손가락 하나 들어 올릴 수 있을까? 캔터베리의 대주교 다음에는 대법관이 뒤따랐고 대법관 다음에는 요크의 대주교가 뒤따랐다. 누구나 다른 일을 뒤따랐고 그것이 휘티크의 철학이었다. 위대한 일은 누가 누구를 뒤따르는지 아는 것이다. 휘티크가 아니까 당신은 격분하는 대신에 그것으로 위함을 삼으라고 자기는 그렇게 충고했다. 만약 위안받을 수 없다면 이 평화스러운 시간을 산산이 부셔야만 한다면 벽 위에 난 자국을 생각하라. 나는 자연의 게임을 이해한다. 그녀는 흥분시키거나 괴롭히려 위협하는 어떤 생각이건 끝내는 방법으로 행동을 취할 것을 재촉한다. 그래서 추측컨대 행동하는 사람에 대한 약간의 경멸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생각을 완전히 멈추기 위해서 벽 위에 난 자국을 바라보는 것은 무방하다. 이제 내가 눈을 거기에 고정하고 나니 정말로 바다에서 널빤지를 잡은 것처럼 느껴진다. 당장의 두 명의 대주교와 대법관을 그림자 중의 그림자로 바꾸어버리는 현실감이 만족스럽게 든다. 여기에 무언가 확실한 것, 무언가 실제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한밤중의 공포 어린 꿈에서 깨어나 서둘러 불을 켜고 서랍장을 숭배하면서 견고함을 숭배하면서 현실을 숭배하면서 우리 외에 어떤 다른 존재를 증거하는 비개인적인 세계를 숭배하면서 조용히 누워있다. 그것이 우리가 확신하고 싶은 것이다. 목재는 생각하기에 기분 좋은 것이다. 그것은 나무에서 나온다. 나무는 자라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몇 년이고 그들은 자란다. 우리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목초지에서, 숲에서, 그리고 강가에서 말이다. 사람들이 생각하기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다. 더운 날 오후이면 소들은 그 아래에서 꼬리를 휙휙 휘두른다. 나무들이 강을 진한 초록색으로 칠해서 붉은 뇌조가 잠수를 했다 다시 올라오면 깃털이 온통 초록색으로 보이리라 기대된다. 나는 바람에 부풀어 오른 깃발처럼 흐름에 대항해서 물고기가 균형 잡는 것을 생각하고 싶다.
강바닥 위로 돔 모양을 한 진흙을 서서히 밀어 올리는 수생갑충을 생각하고 싶다. 나는 나무 자체를 생각하고 싶다. 우선 나무의 빡빡하고 마른 감각, 그러고는 폭풍이 몰아치고, 그러고는 서서히 아주 향긋한 수액이 솟아나는 것을 말이다. 또한 모든 이파리들을 밀집하게 접어서 부드러운 어떤 것도 달빛의 잔혹한 탄 아래 노출하지 않은 채 겨울밤 텅 빈 들판에 서 있는 나무, 밤새도록 곤두박질 치고 곤두박질 치는 땅 위의 벌거벗은 돛대를 생각하고 싶다. 6월에는 새들의 노래가 틀림없이 아주 크고 이상하게 들리리라. 곤충들이 나무 껍질의 쭈글쭈글한 곳을 열심히 힘들여 전진하거나 얇은 초록색 이파리에 가리개 위에서 해바라기를 할 때 그 노랫소리에 그들의 발은 얼마나 차갑게 느낄까. 그래서 그들은 다이아몬드로 절단한 붉은 눈으로 정면을 똑바로 쳐다본다. 식물 섬유가 하나씩 땅의 광대하고 차가운 압력 아래에서 끊어진다. 그러고는 마지막 폭풍우가 오고 가장 높은 가지들이 땅속으로 깊이 박아 들어간다. 그래도 생명이 끝나지는 않는다. 나무에게는 그래도 100만 개의 참을성 있는 빈틈없는 삶이 전 세계에 널려 있다. 침실에, 배에, 보도에 남자와 여자가 차를 마신 후 담배를 피우면서 앉아있는 정열에 있는 방들의 말이다. 이 나무는 평화로운 생각들, 행복한 생각들로 가득하다. 나는 그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집어들고 싶다. 그런데 무엇인가가 가로막는다. 내가 어디에 있지? 모두 무엇에 관한 것이지? 나무, 강, 다운즈, 휘트크의 영감, 수수나 들판? 나는 하나도 기억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이 움직이고 떨어지고 미끄러지고 사라진다. 거대한 누군가가 내 위에 서서 말한다. 나는 신문 사러 나갈 거요. 그랬어요? 신문을 사는 것이 아무 소용도 없긴 하지만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저주스런 이 전쟁, 빌어먹을 이 전쟁, 언제나 똑같아. 왜 우리 벽 위에 달팽이가 있어야 하는지 난 모르겠어. 아, 벽 위에 난 자국, 그것은 달팽이였다.